이 권광영 강사님 모시고 제11회 연세 LA4 개최하겠습니다. 강사님 인사 시작하십니다. 예. 사건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국면, 국면보다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구조. 오늘은 국면과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리더라면 사건 너머의 국면 구조를 읽어야 됩니다. 한국은 지금 유례 없는 대전환기에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지각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난 30년의 세계화 시대는 다 막을 닫고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훈풍은 사라져 갈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40년 주기라는 독특한 주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레드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혁명인데 이는 정기기관보다 훨씬 더 강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 세 가지 파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이고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는 전방위적 대책을 요구하는데 과거는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나 이렇게 한 분야로 됐습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교육 이 모든 것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한국은 특유의 40년 주기를 띠고 있는데요. 지난 160년을 보면 고종의 즉위부터 러일 전쟁까지가 1기, 그 다음에 일제 암흑기인 일제 강점기, 그리고 건국부터 산업화에 이르는 87년까지가 제3사이클, 그리고 현재 제4사이클을 맡고 있습니다. 전반부 80년은 혼미와 암흑기였고 후반부 80년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이룬 굉장히 놀라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0년 주기를 띠고 있는데 30년이 되면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면 사례들을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이 30년 전후에 구조적 도전을 잘하면 도약하고 정치하고 쇠퇴했습니다. 즉, 한 사이클의 전성기는 30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호등에 비유해 봤습니다. 40년이 되면 어떤 제도를 만들고 40년이 되면 레드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멈춰라는 뜻이죠. 다음 시즌을 준비해라. 전략제도 모두 재검토해라.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4사이클의 레드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주역에서 말하는 사면일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현이란 세 가지는 드러나고 한 장은 감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결실을 맺고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열매가 다지고 씨앗만 남아서 이 씨앗이 종자로 성숙하여 사면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제4사이클의 겨울에 해당됩니다. 제3사이클은 건국서부터 서울의 봄, 그 다음에 직선제의 개헌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3사이클과 4사이클을 통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3사이클 레드존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경제나 정치개혁을 해야 되는데 박정희 시해 사건으로 정치에다 함몰돼 버렸고 서울의 봄은 짓밟혔고 그러나 중화 구조조정은 좀 이루어졌죠. 강제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경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과제를 손을 못 대다 보니까 내부에서 들끓기 시작했고 87년 우리가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했습니다. 이때라도 전체를 시야에 놓고 경제와 정치를 다 개혁했어야 되는데 직선제 개헌만 한 거죠. 주인이 누구냐, 주인을 누구로 뽑을 거냐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레드존 상태에서 진입을 하니까 10년 이내에 IMF를 당했죠.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를 당했고 2만여 개의 회사가 문을 닫았고 200만 명 이상이 실직을 했습니다. 지금 4사이클에 현재 10년, 20년, 30년, 40년 차 지금 다시 레드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또 정권 교체로 인해서 아까운 시간들만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4사이클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드존에 들어오면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 아시아파는 지난달에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 한강의 기적이 끝났다고
뉴스를 발표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끝났는지.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낡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30년이 지나니까 31년 만에 대중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까요? 올해는 우리가 대중흑자로 변할까요? 내년이면 대중흑자로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기초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중간에 만들어서 중국에 팔면 중국이 세계에 팔던 시스템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산업 고도화로 한국 제품 경쟁력이 사라졌습니다. 반도체 착시까지 빼면 사실 적자는 그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죠. 지금 또 알리와 테무는 우리 국내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적 병자호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구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주요 수출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에 철광석, 중석, 무연탄, 데지털을 팔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천연자원이 많아서 판 게 아니라 팔 게 이거밖에 없었죠. 그거밖에 못 팔았고 2020년이 되니까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노란색을 보면 이 20년마다 우리가 주요 우리 미래 먹거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경제를 견인해 왔습니다. 이 세 개, 네 개는 새로운 상품이 나타나야 한국 경제를 견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디스플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 미래 먹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오징어에서 오징어 게임을 파는 나라로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미래 먹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치즈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먹던 그곳에 그 치즈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또 거기서 나타나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엿먹고처럼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질서입니다. 지난 80년간 미국 주도로 자유무역 세계가 안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근데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은 과거에는 미소는 군사와 이데올로기 경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글로벌 밸류체인까지 더해져가지고 경제까지 더해져가지고 훨씬 어렵습니다. 국제질서가 파편화되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화 이후 패권의 향배는 이런 네 가지 형태입니다. 첫째는 공장, 두 번째는 시장, 세 번째는 기술적인 싸움, 네 번째는 기축통화 싸움입니다.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시장도 중국이 가장 큽니다. 지금 이제 기술 패권 경쟁으로 미국과 중국이 보조금 경쟁을 지금 하고 있고 기축통화까지는 아직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3사이클의 30년간의 작동 원리는 효율성입니다. 즉 일물일가입니다. 한국에서 설계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았습니다. 가격만 싸면 됐습니다. 효율성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쪼개져 버렸습니다. 레드존에 진입한 순간 작동 원리는 회복력이고요. 각국이 다릅니다. 필수 품명은 도메스틱, 국내의 밸류체인을 둬야 되고 전략 품명은 트러스트, 동맹국가에 둬야 됩니다. 세계 질서를 보도는 미국 주도의 유니폴라 시대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AI 혁명입니다. AI 혁명은 범용기술로 전기기관 등장 때보다 더 강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 제가 많이 안 하겠습니다. 워낙 대표님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략만 하겠습니다. AI 생태계는 정통부 분석에 의하면 미국이 100일 때 한국이 78점입니다.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미래 산업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인데 AI 기본법마저 없습니다. 부국과 빈국의 차이인데요. 1820년 산업혁명 때 영국이 아프리카에 비해서 3배에서 5배밖에 더 잘 살지 않았어요. 아프리카가 1000불이면 영국이 3000불에서 5000불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보니까 미국하고 다른 나라 비교하니까 70배로 벌어졌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100배가 더 넘을 겁니다. 벌어진 악어입은 절대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2028년부터 2067년 제5사이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자, 탄소 감축해야죠.
지방 소멸되고 있죠. 북핵, 인구 절벽, 고령화, 포퓰리즘, AI, 디지털. 지속 가능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 과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최태원 회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하면 괜찮은가? 하던 대로 하면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해보지 않은 것을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제 책에도 이런 문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정말로 지금 마주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우리 경제가 후퇴하지 않고, 아니, 한 단계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정책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운명과 제5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첫째, 기존의 패러다임이 깨지고 있습니다. 익숙함과의 결벌이 없이는 새로운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얻으려면 다른 인식혁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문학적 깊이, 예술적인 높이, 기술적인 깊이를 요구합니다. 이 대전환기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런데 정치의 계절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2년 뒤에 지방선거, 3년 뒤에 대선, 4년 뒤에 총선. 여러분 선거철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나라가 도쫓아나고 듣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은 시간이 2년밖에 없어요. 2년 만에 국민의 고통분담을 설득하고 정치 생명을 걸고 개혁을 밀어붙이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야당이 협조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앞으로 5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5년이 중요한데 왜 개혁이 이렇게 힘들까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망할 것 같거나 망하거나 둘 중에 아니면 한 번도 개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하고 2차 대전 패전 이후밖에 개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오고 40년이 하고 50년이 와도 본인들도 압니다.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두 번의 50의 강제 구조조정, IMF, 한 번은 망할 것 같고 한 번은 망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인구 변화가 힘의 균형이 이동하는데 제4사이클은 아까도 일물일가라고 그랬습니다. 세계화했어요. 자본이 우위입니다. 뭐 임금이 비싸면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이 힘들면 해외로 나가고 이러면 됐습니다. 지금은 중국으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필수품은 국내에 있어야 되는. 가격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5사이클이 되면 우리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노동이 우위인 시대가 옵니다. 이 노동이 우위면 이미 이공계인 남방 한계선은 지금 평택, 천안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지계의 남방 한계선은 영통입니다. 영통 위에만 내려가도 사람을 못 구합니다. 그런데 5사이클이 오면 이 노동력 부족이나 노동 우위란 얘기는요, 일반 직원도 뽑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마저. 평범한 직원이 별거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 직원조차 이제 뽑지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MZ세대니 무슨 세대니 맞추지 않으면 떠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안 하면, 아니, 저 정도 인력 뽑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암만 모집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 가로가 뭐예요?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직원이 뽑을 수 없는 직원이면 평범한 인력도 굉장히 귀해 보입니다. 이제 그런 세상에 우리가 도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열 것인가? 보수 진보의 느슨한 합의조차 안 됩니다. 보수가 하려고 하는 일, 진보가 하려고 하는 일 다 압니다. 70%는 겹칩니다. 그런데도 합의가 안 됩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실족한 근대 산업혁명을 살피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요. 인식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개혁을 한번 이뤄나가는데 내가 지금 몇 마디 해가지고 정치적인 생각을 바꾸고 종교적인 가치관을 바꾸고 불가능합니다. 100년, 200년 더 걸립니다. 특히 한국은 식민지와 6.25 내전까지 겪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100년 안에 문제 해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주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새로운 인식을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개혁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생각의 배선을 바꾸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일단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이 됐죠. 마치 호숫가에 돌멩이를 던지면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 영국에 가까울수록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북부, 1850년대가 되면 독일, 프랑스 중부 이렇게 번져나갔죠. 철도를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1840년대에 영국은 주요 간선에 철도가 다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유럽 대륙은 파리, 빈, 베를린 조금밖에 없습니다. 40년 뒤에는 유럽 전체가 철도로 다 뒤덮여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어떻게 서유럽은 근대의 하늘을 발견했을까? 그걸 얘기하기 이전에 아랍과 이스라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랍권하고 이스라엘은 사촌지간입니다. 그죠? 아버지부터 씨앗이 똑같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문명, 아랍권은 아바스 왕조부터 오스만 투르크까지 3대륙 47개국을 거느리는 거대한 문명을 이뤄냈습니다. 건축물도 뭐 엄청 많죠. 아람브라 궁전이나 아야 소피아나 가면 놀라울 정도죠. 유대인은 무슨 문명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문화요? 문화, 이분 신화의 의학 규범부터 시작해서 의학, 천문학, 과학, 수학, 대학 전부 다 유럽을 능가한 최첨단 문명이었습니다. 없죠, 여기는. 먹고 살기 방법도 없습니다. 디아스포라. 자기 목숨 부지하면 전부였어요. 그런데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특허를 보면 아랍권이 수억 명인데 367건, 이스라엘은 수배가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대사회도 조선하고 똑같았습니다. 17세기까지 개토에 갇혔죠. 뭐 우리보다 더 좁은 데서 뭐 숨도 못 쉬는 곳에 살아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교 정통교리 얼마나 갑갑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갑갑할 정도로 사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가깝겠어요. 자, 누군가에 의해서 이 닫힌 의식이 열린 거예요. 알이 깨어난 겁니다. 정신이 깨어난 겁니다. 이 깨어난 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곱사등이 모세스 멘델스존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행진곡을 작곡한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곱사등이에요. 공부를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계몽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유대교를 다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독일어로 이제 모세오경을 번역해서 공부를 하게 만든 거죠. 이 뜻에 동조한 제자들이 하스칼라 계몽주의 운동을 벌였고요. 이게 학교를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고 오스트리아, 갈리시아, 러시아 이런 데 카피해 가기 시작한 거죠. 이 뒤로 정말 수많은 천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분야에 과학, 예술, 철학, 심리학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천재들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이게 단 한 명입니다. 단 한 명 창조적 소수자로 인해서 자신들의 학습하는 DNA하고 결합이 된 순간에 엄청난 폭발적인 증거를 가져온 거죠. 이렇게 인식혁명 구조는 제가 만든 구조입니다. 창조적 소수로부터 주체 세력이 형성돼서 주체 세력이 형성돼야 문턱을 넘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저항감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창조적 소수자가 없죠. 문턱을 넘으려는 이 희생하려고 하는 주체 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론장을 통해서 인식이 공통되고 나서 임계 진리학에 도달하면 알아서 가속도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종교혁명을 보면 존 위클리프라는 옥스퍼드 학장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본으로 보자, 부패한 교황을 보지 말자고 주장한 게 1370년대입니다. 이 뒤로 칼뱅의 기독교 강요가 나온 게 1560년입니다. 180년이 걸린 종교혁명입니다. 루터가 갑자기 한 사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종교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대로 위군호 전쟁 30년 일어나죠. 독일의 1648년까지 30년 전쟁이 일어나죠. 또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또 일어나죠. 이대로 100년 동안 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유럽이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거의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 엄청난 피를 쏟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대의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조선은 어땠습니까? 조선은 왕조에 갇혔죠. 그 다음에 성리학이라는 수직적인 질서에 갇혔습니다. 우리 스스로 옥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거죠. 중국은 갉아먹히고 우리는 잡아먹히고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 인식을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인식을 바꾸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척추동물입니다. 안에서 뼈가 자라고 살이 말랑말랑해서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 사상의 구축물은 갑각류하고 똑같습니다. 갑각류는 어떻습니까? 겉이 딱딱합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빠져나와 껍질을 버려야 됩니다. 껍질을 버릴 때 얼마나 힘듭니까? 불편하고 나를 조여오는 것, 그걸 그대로 두지 않고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나온 순간에 내가 가재든 왕새우든 나는 가장 약한 존재가 됩니다. 아무한테나 잡혀먹을 수가 있거든요. 초조하고 너무 약해서 스치기만 해도 상처받을 것 같고 이런 상태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은 왕조교체입니다. 왕조교체는 시스템이나 제도는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만 바뀌는 거죠. 왕씨에서 이씨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필요하죠. 불교를 버리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들어왔죠. 그런데 조선에서 식민지는 뭡니까? 제도가 몰락한 겁니다. 첫째, 왕조가 몰락한 거고 두 번째, 유학이 몰락한 겁니다. 자, 7가지 필수 요소는 이렇습니다. 오늘 이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의무교육하고 언론출판, 교육조가 두 군데를 얘기할 건데요. 저는 이걸 과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도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경쟁력의 기준점입니다. 역사는 절대 생략하지 못합니다. 그때 만들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아 포장도로 비율입니다. 싱가포르가 100%, 인도네시아가 57%, 베트남이 75%, 미얀마가 1.8%입니다. 베트남이 지금 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미얀마를 갈 수 있습니까? 포장도로가 2%도 안 되는데. 중국이 대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7가지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건비는 중국의 5분의 1입니다. 20%입니다. 얼마나 쌉니까? 근데 도로 포장률이 낮죠. 전기 불안하죠. 그죠? 근데 항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부품 하나 가져오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또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걸 열심히 비포장도로 뚫고 항만에 도달하면 항구가 없어요. 그럼 또 창고에 보관해야 돼요. 결국 중국의 95%입니다. 원가예요. 여기다가 또 기가 막히죠.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지사랑 사인을 하고 나면 밑에 시장이 반대를 하잖아요. 또 카스트가 있죠. 신분제도. 카스트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중국의 대체제가 되려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근대 필수 7가지는 누구의 문제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걸 분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수학, 물리, 올림피아, 베트남 라이징에 의하면 베트남이 다 상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어쩌면 호랑이 새끼를 기르는 건지도 몰라요. 학습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실행력이 우수합니다. 자, 공교육 역사. 공교육 역사를 우리 보통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 역사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1096년 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옥스퍼드 대학이 생겨났습니다. 저 시골 구석에. 왜 시골에 생겼는지를 영국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튼 칼리지 고등학교. 이튼 칼리지는 1440년 세종 때입니다. 340년 뒤에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일반인들 교육이 1870년도에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되죠. 계산도 할 줄 알아요. 글씨도 읽을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요구한 거예요. 야, 교육 좀 시켜라, 교육 좀 시켜라. 그렇게 해서 교육이 2년제가 됐고 1880년대니까 4년제가 됐고 점점 이게 늘어난 겁니다.
근대대학은 나폴레옹이 시작을 했습니다. 프로이센이 1806년도에 예나 전투에서 아주 나폴레옹한테 아주 처참하게 당합니다. 그리고 루이지의 왕비를 보내가지고 나폴레옹을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안 듣죠. 나라가 반토막 났어. 프로이센이 악의 입처럼 땅을 다 뺏겨버렸어요. 이게 푸른색만 남아버렸잖아요. 군비는 4만 명밖에 안 남고 이 국난의 위기 속에서 선택한 게 놀랍게도 대학을 만드는 거였어요. 베를린 대학을. 베를린 대학을 만들어서 지원한테 간섭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이 놀라운 생각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도 일제에 의해서 생겨났죠. 그리고 45년도까지 한국인이 졸업한 학생이 65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도 얼마 안 되고 다 전부 다 법률, 의학 뭐 이런 그 자기 식민지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안 썼죠. 자, 공교육 역사는 베를린 대학에서 1830년 학과가 분화됐고 세미나 논문제도에 뭐 안에 주석을 달고 다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1940년도에 이공계 실험실이 생겼고요. 오늘날 근대 대학, 오늘날 대학의 형태를 독일이 가져가기 시작했죠. 김나지움도 생략하겠지만은 독일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 뒤로 30년 뒤에 독일은 지성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이 모방하고 프랑스가 모방하고 영국이 모방하는 나라가 됐고, 사실 우리가 독일의 지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학서부터 역사, 우리가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베를린 대학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힘도 세고 근력도 세고 돈만 많이 버는 부자인데 문화나 머리는 좀 부족해, 지력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핵심 역량은 지성입니다. 이게 독립 이전에 9개 대학이 존재했어요. 그러면 독립 이전에 영국은 몇 개 대학밖에 없었냐?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이비리그에 하버드, 펜실베니아, 브라운, 다트머스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100대 대학 중에 반 이상이 미국 대학입니다. 미국의 교육력은요, 한국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하버드 대학을 만듭니다. 보스턴 인구가 15,000명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천재 양성소입니다. 노벨상 소속기관이 52%가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미국만 가면 안 나옵니다. 리컨유 총리가 죽기 전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절대로 싱가포르 사람은 미국에 유학 보내지 마라. 영국으로 보내라. 영국 가면 그 나라가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돼 있다. 미국 가면 돈도 많이 주기 때문에 안 돌아온다. 한국이 또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가니까 많이 안 돌아와요. 우수한 사람들은. 미국이 그 정도로 우수합니다. 중진국 수준일 때 고교 진학률이 50% 넘어야 됩니다. 중진국일 때 한국, 대만, 아일랜드는 70%, 브라질은 47%, 중국 30%, 터키 37%입니다. 이런 나라는 중진국 함정에 걸려서 스스로 책과 매뉴얼을 보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부터 고등학교를 보내면 되지 않느냐?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40년을 투자해야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걸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H축입니다. 하나는 인프라입니다. 국토 위에 교통, 통신, 에너지, 그 위에다가 교육시설을 깔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깔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언론 출판 문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종 때부터 우리가 갑인자부터 출판 문화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당시 다 책이 200권에서 500권밖에 지금 찍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출판 문화가 구한말에 제로였습니다. 근대 서점이 없었고 근대 학교가 없었습니다. 근대 대학이 없어서 일제가 만들었잖아요. 자신의 엘리트를 남이 만들어주는데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이 책을 딱 쓰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책을 펼쳐보려고 하면 대전환이 필요해요. 마음부터.
엄청 두껍잖아. 이거 책 준다고 해서 여러분 읽으려고 하겠어요? 혹여 전혀 대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첫째, 뭐 책에서 대전환을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 마음부터 대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자, 밑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 나라들 피그스 국가는 교육혁명, 독서혁명에 실패한 나라들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는 독서혁명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대졸 입학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럼 대학생이 나왔다. 그 얘기는 곧바로 독서 인구가 늘어난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지혜를 찾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처럼 MBA를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잖아요. 한국은 대학을 많이 들어가고 졸업해도 책이 안 나갑니다. 책에 대해서 엄청 연구가 돼 있어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가 독특해요. 이탈리아가 1550년도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19%였어요. 19%였는데 1870년대에 30%밖에 안 됩니다. 일반인 교육을 안 시킨 거죠. 그냥 좀 배운 사람, 귀족이나 좀 눈뜬 사람들은 공부하게 하고 일반인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자, 여기는 스웨덴,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일반인 교육을 성공시킨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온 거고 여기는 개천에 있는 애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고 지금도 이 나라들은 독서량도 떨어지고 교육도 떨어집니다. 이탈리아는 정말 억울한 나라입니다. 첫째, 로마 제국이 있었죠. 두 번째, 르네상스를 일으켰죠. 세계의 두 번의 빛나는 봉우리가 있어요. 거기는 눈에 띄는 세 개의 봉우리가 5개 있다. 그럼 2개는 이탈리아 거예요. 이탈리아 얼마나 억울해요. 미국은 지성의 나라고 지력이 흘러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6.6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자료를 보여주니까 그저께 미국 갔다 온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공항, 지하철 타보니까 다 책만 보더라. 자, 보세요. 일본 6.1권입니다. 프랑스 5.9권입니다. 이거요, 우리나라 0.8권입니다. 긴 문장을 읽지 못합니다. 여야 토론 불가능합니다. 정치인들, 법률가들 책 잘 안 봅니다. 이게 보면 한국은 보이지 않는 시장이 없습니다. 아니, 누가 사주질 않는데 누가 글을 쓰겠어요? 점점 황폐가 돼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아니, 지금 AI 나오고 유튜브 나오고 이런 세상이 왜 이런 얘기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요, 노벨상 보시면요, 과학 분야 2001년 이후 일본이 2등입니다. 전체로는 6등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성인 월 독서량 세계 2위, 과학 분야 노벨상 세계 2위입니다. 독서와 비례합니다. 책은 일반인에게 가장 늦게 온 문명의 선물입니다. 문고판, 철도가 생기면서 출퇴근 문화로 계급이 다르니까 옛날에는 부자들이 밖에 나가 살았잖아요. 공장이 너무 황폐화됐으니까. 부자, 내가 귀족인데 일반인이랑 말을 섞기 싫으니까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철도문구를 통해서 1850년, 60년, 70년대 프랑스 아세트, 영국도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세트는 500곳에 철도문구를 만들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한테 다가온 문명 중에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늦게 도달한 건지 아십니까? 근데 이 책만 가지고 안 돼요. 책이 나오면 종이값이 내려가야 되죠? 그 다음에 책은 물성을 띠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사는 게 아니니까 철도로 배송을 해줘야 돼요. 철도 발달돼야 돼요. 책이 나온 거 분석하고 평가하고 좋은 책 걸러줘야 돼요. 그럼 신문 잡지가 필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이 하나 나오려면 인쇄술 발달돼야 되죠. 종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신문, 언론문화, 철도, 근대의 모든 것이 다 합쳐져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걸로 끝납니까? 검열관, 금서, 특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책에 자유를 주자, 자유란 DNA를 넣기 위해서 투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책 읽을 자유를 줬더니만 공짜니까 지금 온몸으로 거부해, 젊은 애들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인류의 가장 늦게 온 선물을 100년도 누려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버리고 있어요. 책을 펼쳤는데 쇼츠보다 날쌔고 책하고는 진득하지 못하고 1분 짧은 동영상 때문에 중독돼요. 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의 비극은 가속 녹화론을 피고 있죠. 아산병원 정의원 교수는
자극적인 식문화, SNS, 고자극 사회가 가속 노화를 부추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50대에 치매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현재 30, 40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내 인생에 작은 돌과 모래부터 넣었다면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차별을 주기 위해서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년에 한 번은 벽돌책을 잡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벽돌책 읽어보신 분, 저게 책이라는 생각도 안 드시죠? 10년에 한 번은 보세요. 자기 자신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자, 이게 한 권에, 이게 글자가 26행에 35줄이에요. 그러면 이게 900자, 910자가 됩니다. 이게 1150페이지면 빈칸 콤마까지 해서 100만 자가 넘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글 쓰시면 30만 자 글 쓰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거요, 문장력,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시적 흐름과 디테일의 균형이 없으면 이 책은 무너집니다. 이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두꺼운 책은 안 나옵니다. 흥미로운 생각을 품은 사람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다. 장강명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의 감각, 고유성, 창조적 DNA, 이게 최고의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는 상식이고 원본을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의 지혜를 드릴게요. 유튜브나 쇼폼, 이건 다 지나간 거고 에너지도 적게 듭니다. 하나만 더 하십시오. 자, 그런데 필요하다 그러면 앞에 서문을 읽고 목차에서 세 개를 체크하세요. 세 개 보고 세 개를 본 다음에 읽으시면 이 안에 스토리와 문장과 감각이 나만이 딱 포착한 그 문장들이 있어요. 고유성. 10명을 가지고 다 물어보잖아요. 다 다른 문장을 골라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고유성이에요. 유튜브는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니까 요약 정리를 잘 해주잖아요. 학원 강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물어라. 나의 고유성을 강화하는 것인가? 당신만의 감각으로 걷어올린 창의성. 자, 연세대 MBA는 5% 이내에 들은 인재들입니다. 페이지에서 발산하는 빛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어야 된다. 요약에서는 얻어지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낡은 시스템은 그러면 레드존에 들어왔는데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다른 나라를 보겠습니다. 일본이 89년도에 20대 기업 중에 일본이 14개였습니다. 미국이 5개였고요. 그런데 지금 30년 지나서 지금 미국이 21, 유럽이 4개, 아시아에 5개인데 일본은 2004년 4월에 도요타가 30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해피한 나라입니다. 왜 해피하냐면 유럽은 더 심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본은 그래도 성장을 했어요. 2.3, 2.5배. 유럽은 2.3배밖에 성장을 안 했어요. 진짜로 아날로그의 강대국은 유럽입니다. 유럽 5대국을 압도하는 미국이 9개 주인데요. 이게 트럼프나 바이든이 독일 총리가 됐든 프랑스 대통령이 됐든 합작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신경도 안 써요. 한 개 주만도 못하니까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지금 유럽은 심각하죠? 독일이 50개 주에 39위를 차지합니다. 프랑스는 지금 49위예요. 49위가 아이다호입니다. 50위가 미시시피예요. 쉽게 우리나라 같은 어디예요? 깡촌이에요. 강원도 저 산골에 있는 주들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아까 고등교육은 전부 다 영국이나 독일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봐보면 미국의 19곳, 이것도 덜하는 기관에서 하니까 영국이 많이 들어가요. 유럽 대륙에서 뮌헨 공대, 찌리 공대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영국은 과대평가됐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프랑스나 독일은 복지와 평등 개념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대학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석학을 데려오지 못합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곳에 돈을 투여하지 못하죠. 자, 세계적인 나라는 세계적인 대학이 존재합니다. 기업도 혁신을 리딩하지 못하니까 미국 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유럽은 4개밖에 없어요. 이거 루이비통,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네슬레, 커피, 식품, ASML 빼놓고는 미래 산업이, 미래 먹거리가 치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관광, 명품,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냐 이거죠. 그럼 유럽의 미래는 더 좋아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고숙련, 스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저숙련자고 단순 일자리. 왜? 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이슬람권에서 넘어옵니다. 아프리카에 넘어오지, 아랍에 넘어오지. 미국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은 뭐 기독교하고 충돌할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랍이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 넘어온 사람들은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100년 동안 감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에 가진 감정이 10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일어나면 프랑스에서 뭐 조그만 사건이 났다. 그럼 불태워버립니다. 차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상점도 불태워버리고. 왜 그래요? 식민지 감정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유럽은 극우급 정치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문 닫고 우리끼리 잘 살자.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까? 이걸로 한번 비교할게요. 트레드밀로 비교하겠습니다. 시속 20km 농업사회를 뛰다가 옆에 산업사회에 뭐 일본이 뛰고 유럽이 뛰고 미국이 뛰었어요. 펄착 뛰어야 된대요. 펄착 뛰었어요. 뛰니까 막 다리도 다치고 부러지고 헐떡헐떡 뛰다가 우리가 뒤를 못 쫓아가고 IMF 때 또 당해버렸어요. 또 뒤쳐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야, 옆에 100km 뛰자. 어차피 이놈이 안 뛰니까 우리가 뛰다 보면 우리가 이길 거야. 정보화 사회 늦었지만 100km 정보화 사회는 우리가 앞장서 보자. 뛰었어요. 뛰는 사람 200 몇몇 명이 눈탱이 맘탱이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그렇게 20년 지나다 보니까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다음을 보시면 돌아가시겠어요. 130km 뛰는 별종 미국이 나타난 거야. AI를 가지고 와서 또 다 휩쓸어버리겠대. 우리 보고 또 저리 뛰래. 지금 100km 뛰는 것도 숨이 헐떡거려 죽겠는데. 130km 뛰는, 그 다음에 우리 세대 늙어버렸어요. 숨 넘어가기 일보째 또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럽 안 뜁니다. 70km 때도 안 뛰었어요. 야,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 긴 휴가, 짧은 노동시간. 빨리 은퇴 놀아야지. 인생이 노는 거지. 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 자,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20km에서 130km. 이렇게 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정신병 안 걸리는 게 정말 기적적이에요. 아니, 어쩌면 da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미친 짓거리를 계속 해온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AI 시대가 힘든 겁니다. 비유가 좀 됐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리를 뻗었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 복합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직렬 파워 안 됩니다. 병렬 파워를 만들어야 되고 포어 심벌, 우리한테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되고 혁신 섹터를 만들자고 제안한 거고요. 한국의 발전을 돌아보면 정치가 망가지고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해도 한국은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 대통령들 다 해외에서 각광받습니다. 정치 잘해서요? 리더십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배터리 있고 반도체 있고 그 다음에 K-팝 있고 방산 있고 다른 병렬 파워들이 있으니까 그것다 몇 개 집어서 가면 각광을 받은 거죠. 정치파만 존재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왜 정치가 중요합니까? 지금은 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다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정치 뭐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라 않겠어요. 되게 중요해요.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엄청 세죠. 언론 세죠. 헐리우드 세죠. 군대 세죠. 안 센 거 있는가 보시죠. 뭐 이 나라 막 아까처럼 마약하고 총기 사고 나는 것 같지만 가치를 분해해 보면 미국은 다 강합니다. 엄청 강합니다. 러시아
대통령만 강합니다. 군대도 다 자기가 지시해야 되니까 군대가 세계 2위라고 했는데 개판 내버린 거예요. 여기 언론이 있습니까? 정말 저 나라 문화예술 많잖아요. 다 찌그러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시간이 지나면 국력이 약화됩니다. 한국의 정치 파워, 당정 수직 관계와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해도 사전 견제가 불가합니다. 정책 이념도 없이 이익 저는 패거리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당만 이렇습니까? 야당도 똑같지 않습니까? 바뀐다고 이게 당정 수직 관계가 안 바뀌어요? 다 모든 대통령은 초반에 수직적 관계 하다가 말년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 아쉬우니까 수평적인 관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안 됩니다. 내부 영역을 결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 권력을 약화시키고 다른 권력이 늘어나는 병렬 파워가 필요합니다. 헌법이라는 게 constitution은 신학 용어, 생리학 용어입니다. 체질 구조, 이 책에 헌법에 관한 조항이 나오는데요. 뭐 언어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체질 구조예요. 우리 체질 구조 87년 헌법, 육공화국 헌법입니다. 그때는 산업화 사회예요. 만불도 안 된 사회예요. 지금은 디지털 사회에 3만 불이 넘는 사회. 헌법 안 맞습니다. 그럼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헌법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못 만들어가지고 아주 막 바꿀 수 없는 게 돼버렸어요. 이거 헌법 안 바꾸면 정말 위험합니다. 원래 뜻도 체질이에요. 몸이 뚱뚱해졌는데 옛날 옷을 입으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선진국이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선진국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전진한 나라를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선자가 뭐예요? 앞서서. 진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갔던 나라가 선진국이지 그 나라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공론장입니다. 보수 진보 공론장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런데 유럽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처음에 그린북을 만듭니다. 질문 목록을 만들어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질문 목록을 100개, 200개를 만들어가지고 오픈합니다. 개인, 단체 전부 다 의견들을 내요. 1년 동안 전문가가 취합합니다. 그걸 정선해가지고 다시 전문가 토론회를 합니다. 6개월 동안. 그걸 또 다시 정선합니다. 정선한 다음에 다시 1년 동안 심의공청회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급하게 다 투표하기 일부 직전에 몇 명 모아다가 KBS에 대담 토론 한 번 하고 끝나버려요. 독일 방송 보시면 매일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론장 문화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한다 하면 3년 걸리는 거예요. 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10년 동안 사회적 갈등 비용이 2,320조입니다. GDP 10%입니다. 이 코고 심볼이 없다 보니까 온 사회가 흔들려요. 그게 사람은 홀로 떨어진 존재처럼 전부 다 문제가 돼요. 중심 가치가 없어요. 보수도, 애국, 그 다음에 품격, 그 다음에 그런 걸 지향하는 거잖아요. 희생정신. 진보도 더 나라가 잘 되기 위한 거고. 근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코고 심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띠고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의 핵심 인재들입니다. 내 가슴 한가운데로 대전환의 바람이 느껴졌습니까? 시대의 지각변동을 느끼고 있습니까? 대전환기를 잊고 인사이트를 얻고 대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감각을 예리하게 다듬고 그리하여 변화하고 도전해서 독수리의 후예가 되시기. 독수리가 지금 대전환기를 물려가지 않습니까? 이걸 보려는 대전환을 좀 일으키기 바랍니다. 자,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습니다. 연세대 MBA의 힘찬 비상과 독수리의 비상을 위하여! 마치겠습니다.